자, 뇌성마비. 뇌성마비는 영어로 세레브랄 팔시라고 하고 약자로 CP로 많이 쓰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뇌가 마비가 됐다는 뜻입니다. 자, 그런데 애들이 태어나서 성인뇌랑 유사하게 뇌가 성숙이 될 때까지 일정 시간이 필요하겠죠. 그래서 다시 말해서 뇌성마비는 뇌가 성숙되기 전에 손상을 입은 상태를 뇌성마비라고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엄마 뱃속에서부터 뇌가 다칠 수도 있고 태어나면서 또는 태어난 이후에 병이 있거나 아니면 손상을 받게 되면 뇌성마비가 되는 겁니다. 뇌가 충분히 발달을 못했기 때문에 뇌가 발달 못한 거와 더불어서 여러 가지 운동 증상 또는 동반 장애들이 나타나는 겁니다. 자, 그리고 뇌성마비에서 중요한 특징 중에 하나는 비진행성이란 뜻입니다. 자꾸 계속해서 나빠지는 것이 아니라 뇌가 손상된 것이 계속 악화되는 것이 아니라 그냥 그 채로 남아 있다라고 하는 뜻이겠죠. 단지 뇌가 충분히 성숙이 안 된 것 때문에 여러 가지 운동, 감각 관련된 증상들이 나타나는 겁니다. 전체적으로 움직임이 잘 안 되고요. 그리고 자세 발달이 잘 안 되는 게 아주 특징으로 나타나 있습니다. 자, 그리고 자, 이게 운동 발달이라고 하는 것들이 있는데 운동 발달은 태어나서부터 우리가 걷거나 뛰거나 할 때까지 그냥 처음에 태어나자마자 바로 이렇게 움직이는 것이 아니라 일정 단계별로 움직임 기술이 습득이 됩니다. 다시 말해서 돌아눕기, 앉기, 뭐 3, 4개월에 돌아눕고 5, 6개월에 앉기를 시도하고 6, 7개월에 기는 기어가는 거, 뭐 서기, 걷기까지 해서 12개월 이상이 소요가 되는데 그렇게 이렇게 차례대로 그런 식의 발달 과정이 나타나는 거가 정상적입니다만 뇌성마비 같은 경우는 뇌가 충분히 성숙되지 못한 상태로 손상을 입었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뇌 기능 저하 때문에 운동 발달이 잘 일어나지 않게 됩니다. 그래서 실제로 12개월, 13개월 되면 걸어야 되는데 뇌성마비 아동들은 12개월이 넘어도 뭐 1년, 2년이 넘어도 잘 못 걷거나 앉기조차도 못하는 아동들이 있습니다. 자, 그런 것들은 해부학적으로 손상받은 부위가 얼만큼 넓은지 또는 운동 장애가 얼만큼 심한지 뇌가 다친 거기 때문에 운동이나 감각 장애뿐만 아니라 여러 가지 안 좋은 것들도 같이 동반될 수가 있거든요. 동반된 것들이 어떤 문제가 있는지에 따라서 개인마다 다 다양하게 나타납니다. 정신지체라고 하는 거는 또래 아동들에 비해서 하는 행동들이 좀 떨어진 경우를 정신지체라고 하는데 대부분 이제 지적인 장애를 같이 동반을 합니다. 그래서 뇌가 손상이 되면서부터 운동 감각 장애뿐만 아니라 정신지체 또는 지능적인 거가 좀 떨어지는 경우가 좀 많이 있습니다. 대략적인 발생률은 1000명당 뭐 두세 명 정도인데 사실은 뭐 이거는 중요한 것이 아니라 현재까지 의학기술이 매우 발전했음에도 불구하고 뇌성마비 발생률, 유병률은 감소되지 않았습니다. 참 이상하잖아요. 이게 의학기술이 보건의료가 아주 선진화되고 있는데 왜 이렇게 장애 아동으로 태어나는 비율이 줄지가 않았는지가 이상한데 예를 들어서 과거 같은 경우는 미수가 그러면 40주 를 완전히 채우지 못하고 태어난 경우를 말합니다. 대개 뭐 몇 주 정도 차이는 괜찮은데 심하게는 10개월, 10주, 15주 뭐 이상 차이가 나는 경우도 많이 이게 미숙아로 태어나게 되는데 또는 저체중아 그러면 대개 2.5kg으로 태어난 게 이게 정상 체중으로 봅니다만 뭐 1.5, 뭐에서 뭐 2, 2.0 뭐 이런 식의 저체중아로 태어난 경우 충분히 신체 기관이 골고루 발달하지 못한 거지요. 미숙아로 태어날 경우 저체중아로 태어나게 될 가능성이 굉장히 높은 거지요. 엄마 뱃속에서 충분한 시간이 필요한데 그러지 못하고 부득이한 상황 때문에 미숙아 저체중아로 태어난 경우에 과거에는 어, 심각한 경우는 죽는 경우가 많았습니다만
최근에는 의학기술이 발전돼서 이런 아동들을 충분하게 다 살릴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상당히 이런 경우에 많은 경우가 이런 아동들의 많은 경우가 뇌성마비로 이렇게 진행이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의학기술이 발전했음에도 불구하고 뇌성마비의 발생 비율은 떨어지지 않고 오히려 소폭 증가한 것을 보이고 있습니다. 전체적인 뇌성마비 아동들의 원인은 자, 출산 전 엄마 뱃속에서 문제가 생겨서 뇌가 손상을 받게 되는 경우도 있고 태어나면서 또는 태어난 이후에 뭐 사고라든가 질병으로 인해서 뇌성마비가 될 수도 있습니다. 되게 그 비율로 따지게 되면 출산 전 엄마 뱃속에서 문제가 되는 경우가 30% 정도에 해당이 되고요. 출산 시에 분만 과정에서 여러 가지 위험성들이 많이 있거든요. 그런 경우에 이제 60% 정도, 그리고 출산 이후에 뇌성마비가 되는 경우는 10% 정도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종종 엄마랑 그 태아의 혈액형이 조화롭지 못해서 혈액형 부조화 때문에 생기는 뇌성마비 문제가 될 수가 있고요. 또는 감염, 풍진이라든가 그런 감염병 때문에 어, 엄마가 임신하고 있는 중에 감염병에 노출이 되면 아이도 그 감염병의 그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게 되는데 그래서 이제 아이가 이제 뇌성마비로 뇌손상을 입어서 뇌성마비로 가는 경우도 있고 어떤 경우는 임신인지 모르고 약물을 잘못 복용해서 뇌성마비 아동을 출산한 경우도 있고 또는 방사선 노출 초기에 방사선 노출이 되면 뇌손상의 우려가 커집니다. 그리고 쌍둥이, 뭐 둘쌍둥이 아니면 새쌍둥이처럼 엄마 뱃속의 공간은 한정적인데 이렇게 작은 공간에 여러 태아가 위치하게 되면 아무래도 다른 경우보다 뇌성마비의 가능성이 좀 높아집니다. 또는 출산 시에 출산하는 과정에서 탯줄이 목에 감기면서 질식되면서 뇌가 손상받는 경우도 있고 또는 어떤 경우는 또 태변을 흡입이 되면서 그게 공기구멍을 막아서 기도를 막아서 뇌손상으로 이어지는 경우도 있습니다. 여기서 두니분만이라고 하는 거는 출산 시에는 아기는 머리가 아래쪽, 엉덩이가 위쪽으로 가 있어야 되는데 반대로 머리가 위쪽이고 엉덩이가 아래쪽으로 가 있는 경우는 굉장히 난산이 발생이 됩니다. 태아의 신체 사이즈 중에서 머리가 가장 크거든요. 그래서 가장 큰 머리가 삐쭉 튀어나오고 먼저 나오게 되면 몸뚱아리는 그냥 앞으로 쭉 나올 수 있는데 반대로 몸뚱아리가 먼저 나오고 머리가 나중 나오게 되는 경우는 그 골반 자체에서 산도를 통해서 머리를 압박을 더 많이 하게 돼서 뇌손상의 우려가 커진다라고 보여집니다. 그리고 겸자분만이라고 하는 거는 출산 과정을 좀 돕기 위해서 살짝 부드러운 갈고리 같은 경우로 태아 머리를 살짝 잡아당겨 주게 됩니다. 그런 도구를 겸자라고 하는데 겸자를 통해서 분만을 유도하다가 힘을 잘못 주게 되면 뇌를 건드려서 다치게 되는 경우도 있을 수 있다라고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또 출산 이후에는 뇌 손상이라든가 아니면 여러 가지 뇌 질환 또는 뭐 산소 중독, 뭐 이산화탄소 중독 등등에 의해서 그 뇌가 다쳐서 뇌성마비가 될 수도 있습니다. 임상, 양상 몇 가지 타입으로 뇌성마비를 분류를 하고 있는데 몇 가지 타입, 첫 번째는 스파스틱 타입입니다. 스파스틱 타입은 전체적인 근육 긴장도가 높아진 타입입니다. 그래서 여기는 양 다리 쪽에 긴장도가 높아진 경우도 있고 팔다리 전부 다 긴장도가 높아진 경우도 있고 뇌졸중처럼 편마비로 반마비로 오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리고 느린 비틀림 운동형은 긴장도가 낮은 것과 높은 것이 그냥 예기치 않게 갑작스럽게 막 변화되는 겁니다. 그래서 갑자기 낮은 강도로 있다가 높은 강도로 올라가고 떨어지고 하기 때문에 전반적인 움직임이 활동 범위가 크게 되고 중간 범위의 움직임이 어려워집니다. 조화 운동 못함형이라고 하는 거는 전체적으로 약간은 낮은 강도
낮은 긴장도로 분류가 되고 있는데 주로 손의 장애 때문에 생기는 거고 전체적인 협응 움직임이 떨어지는 그런 경우를 얘기하고 있습니다. 혼합형이라고 하는 거는 이런 여러 가지 형태들이 같이 혼합형으로 나타나는 경우를 얘기하고요. 경직형은 전체적으로 몸이 뻣뻣하게 굳어버리는 겁니다. 스파스틱 을 넘어서 뭐 전체 근육이 뻣뻣해지는 경우를 리기디티라고 하는데 이런 경우는 주로 중간 뇌라든가 뇌줄기 쪽에서의 손상 때문에 어, 많이 발생합니다. 이거를 다른 말로 대뇌 제거 병변이라고 합니다. 콜텍스가 이렇게 있는데 여기가 아니라 그 아래쪽 중간뇌 부분 그 아래쪽 부분에서 손상을 입게 되면 경직형 리기디 타입이 되는 거고요. 주로 스파스틱 타입, 강직형은 대뇌 겉질과 관련이 됩니다. 대뇌 겉질의 1차 운동 영역의 손상을 받게 되면 근육 긴장도가 쫙 올라가는 거고요. 느린 비틀림 운동형이라고 하는 거는 주로 바닥핵의 손상을 통해서 나타납니다. 바닥핵의 역할은 대뇌 겉질로부터 정보를 받아서 대뇌 겉질이 움직이고자 하는 가장 적합한 운동 프로그램들을 선택해서 뽑아주는 겁니다. 다시 말해서 바닥핵으로 굉장히 많은 여러 가지 프로그램들이 다 유입이 되는데 그 중에서 가장 적합한 것을 한 개를 딱 추출해서 되뇌 겉질로 그 정보를 보내주는 역할을 합니다. 그런데 바닥핵이 손상이 되게 되면 여러 가지 운동 프로그램들이 걸러지지 않고 마구 통과되기 때문에 우리 몸의 움직임 양상은 우리가 원하지 않은 움직임이 막 발현되는 양상으로 갑니다. 어쨌든 느린 비틀림 운동형은 낮은 긴장도와 높은 근 긴장도가 빠르게 변화되는 것을 얘기를 하고요. 조화 운동 못하면 아타학식 타입은 손의 병변으로 인해서 생기는 겁니다. 그래서 손의 장애가 있을 때 나타나는 여러 가지 증상들이 다 나타난다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주로 이제 여러 가지 타입 중에서 강직형, 파스트 타입이 가장 많습니다. 강직형 중에서 강직형은 주로 다이플레이지아, 양 다리 쪽 마비를 주로 보이는 형태가 있고 쿼드리플레이지아, 사지마비 성향을 보이는 경우도 있고 헤미플레이지아, 신체 반마비 성향을 보이는 경우도 있는데 강직형이 제일 많고 그 중에서 스파스틱 다이플레이지아, 양 다리 마비 쪽 그런 형태를 띠는 경우가 가장 많은 걸로 보고되고 있습니다. 어쨌든 근육의 긴장도가 높은 거를 우리는 스파스티시티, 강직이라고 하는데 강직 자체가 긴장도가 높은 거기 때문에 관절의 움직임이 유연하게 일어날 수가 없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관절은 굳게 되는 거죠. 콘트랙처가 오게 되고 전체적인 그 움직임은 제한될 수밖에 없습니다. 여기서 LOM은 Limitation of Motion입니다. 그래서 운동 제한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자, 뇌상마비가 뇌 기능이 손상된 거기 때문에 충분히 뇌가 성숙을 하지 못했기 때문에 원시 반사가 사라지지 않고 남아 있습니다. 원시 반사라든가 긴장성 반사는 이게 시간 지나면 없어져야 됩니다. 자, 나자마자는 아기들이 자기 의지대로 움직일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자극을 통해서 반응하는 반사 활동에 의존해서 움직일 수밖에 없고 어느 정도 뇌가 성숙이 되면서부터 의지대로 움직일 수 있게 되는데 원시 반사라든가 긴장성 반사는 초기에 나타나서 시간이 지나면 통합되고 사라집니다. 자, 이런 원시 반사, 긴장성 반사가 기능적이지 못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반사라고 하는 거는 자극이 들어오면 자극에 맞게 움직인 양상을 보여주는 것이 반사인데 원시 반사라든가 긴장성 반사로부터 나타나는 운동 반응들은 기능적이지 못하기 때문에 일정 시간이 지나서 사라져야 되는데 이런 것들이 사라지지 않고 계속 남아있게 되는 거지요. 그러면 운동 발달이 자꾸 지연될 수밖에 없습니다. 운동 발달은 항상 기능적인 방향으로 가야 되는데 이런 반사가 지속됨으로써 기능이 방해받게 되는 거지요. 자, 그리고 자세 조절 반사라고 하는 거는 태어나서부터 갖고 태어나는 것이 아니라
좀 시간이 지난 다음에 기능적으로 필요하기 때문에 생기는 자세 조절 반사들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가 몸이 기울어지게 되면 시각적인 정보를 수직으로 맞추기 위해서 몸통이 휘어지고 머리를 일자로 딱 수직으로 맞추는 거, 그런 것들은 대개 살아가면서 필요한 반사들이거든요. 그런 것들이 또 제때 나와야 되는데 제때 안 나오게 되는 거죠. 뇌가 충분히 성숙이 되면서 원시 반사를 통합하고 기능적인 자세 반사들을 빨리 만들어내는 게 좋은 반응들인데, 이런 것들이 자꾸 지연되는 겁니다. 단일마비라고 하는 거는 전체적으로 어느 한쪽에만 마비가 생기는 거죠. 팔다리 중에서 어느 한쪽 팔 또는 한쪽 다리만 마비가 되는 거, 그런 경우를 모노플레이지아라고 하고, 반마비 또는 편마비는 헤미플레이지아, 뇌졸 쪽이랑 똑같이 반쪽 팔다리만 마비가 되는 겁니다. 양쪽 다리마비 파라플레이지아라고 하는 거는 팔은 괜찮고 다리만 마비가 생기는 경우를 파라플레이지아라고 하고, 팔다리 마비 쿼드리플레이지아 그러면 전체 팔다리가 다 마비가 된 경우를 말합니다. 또 다이플레이지아 양쪽 마비 그러면 주로 다리의 마비를 뇌성마비에서는 다이플레이지아라고 하는데, 사실은 팔도 마비가 있고 다리도 마비가 있는 경우를, 근데 그 중에서 다리 마비가 더 심한 경우를 우리는 다이플레이지아라고 합니다. 쿼드리플레이지아 같은 경우는 팔다리 전부 다 마비됐지만 다리보다는 팔쪽 마비가 더 심한 경우, 그리고 다이플레이지아는 다리 마비가 더 심한 경우, 이렇게 정의를 내리면 되겠습니다. 자, 또 대개는 이제 그 강직성 뇌성 마비 그리고 운동 장애 타입, 이렇게 두 개로 이렇게 분류를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운동 장애 타입 그러면 느린 비틀림 운동용 아세토이드, 그리고 근긴장 이상, 디스토니아, 무도병, 코레아폼, 도리깨질증, 트레머 등등 이렇게 나눠지는데, 자, 이것들은 제 운동 조절 장애가 생기는 거라서 대부분 바닥핵 손상과 관련이 있습니다. 무도병이라고 하는 거는 마치 춤추는 것처럼 불수의적인 움직임, 본인도 조절할 수 없게 춤추는 것 같은 동작들이 나타나는 경우로 우리는 무도병으로 이렇게 나눠질 수 있고, 도르케이즐증은 굉장히 큰 움직임이 팔다리에서 큰 움직임이 마구 발생되는 것을 도르케이즐증이라고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어쨌든 이게 지금은 그냥 스파스틱 타입, 뭐 디스토닉 타입, 디스카이네틱 타입 이렇게 분류를 한 경우도 많은데, 전통적으로 그냥 그 스파스틱 타입에서 뭐 헤미플레이지아, 다이플레이지아, 쿼드리플레이지아, 아세토이드 타입, 아탁시 타입 이런 식으로 전통적으로 많이 분류를 하고 있어요. 자, 강직성 양쪽 마비는 주로 팔다리가 다 마비됐고요. 대부분은 이제 다리 쪽만 마비되는 경우도 이제 다이플레지아라고 얘기를 하는데, 자, 원칙적으로는 팔다리 다 마비된 상태에서 팔은 비교적 양호하고 다리 마비가 훨씬 심할 때 우리는 다이플레이자라고 얘기를 많이 하고요. 현재 대부분의 내성마비 아동들이 다이플레이자로 볼 수가 있습니다. 물론 쿼드리플레이자도 있고 아세토이드, 아타시 타입도 있지만 대부분은 스파스틱 다이플레이자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뭐 그래서 뭐 전체적으로 다 침범받을 수 있지만 대부분 다리 쪽의 마비가 굉장히 심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다리의 기능이 대부분 몸을 이동시키고 걷고 하는 거고, 팔 쪽의 기능은 손동작을 통해서 우리가 할 수 있는 여러 가지 활동들을 하는 것들인데, 다리의 마비가 더 심한 것 때문에, 다리의 스파스티티, 강직이 더 심한 것 때문에 다리 동작이 원활치가 않아서 보행 움직임에 큰 문제가 생기고 있습니다. 그리고 종종 구강 운동이 잘 안 돼서 언어적인 문제가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두 양다리가 똑같이 침범받을 수도 있지만 둘 중에 하나가 더 심하게 안 좋은 경우가 더러 있을 수 있습니다. 강직성 팔다리 마비는 그냥 사지마비라고 볼 수 있고, 출산 시 이제 질식, 뭐 태출이 감기다거나 뭐 태변이 기도로 넘어가면서부터 호흡이 잘 안 돼서 뇌손상을 받은 경우에
많이 이렇게 발생을 합니다. 전체적으로 몸통까지 마비될 수 있지만 대략 팔 쪽의 마비가 좀 더 심한 것 같더라라고 하는 거고. 자, 그런데 참 헷갈린 것 중에 하나가 이게 스파스틱하게 강직으로 근육 긴장도가 높은 쪽으로 오는 건데 초기에는 긴장도가 아예 없는 것처럼 보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다가 시간이 지나면서 스파스틱해지는 거지요. 그래서 초기부터 딱 보고 진단을 내리는 건 상당히 어려울 수 있습니다. 전체적으로 뇌 손상을 크게 받은 걸로 보기 때문에 움직임이라든가 자세 컨트롤이 되게 어려워지고요. 동반장애가 나타나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뭐 시각장애라든가 청각장애, 간질 그러면 경기 일으키는 걸 얘기해요. 경기. 그리고 정신지체가 있어서 지능이 좀 떨어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또 스파스틱 타입, 근육 긴장도가 높은 경우에는 관절 움직임을 원활하게 할 수가 없어서 관절이 굳거나 근육이 짧아지거나 구축, 콘트랙처 또는 변형, 디포미티 등이 많이 발생을 합니다. 특히 긴장도가 더 높고 덜 높은 쪽이 있고 또는 대개 자세가 불균등해지기 때문에 척추가 옆으로 굽는다거나 특히 엉덩관절이 빠지게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엉덩관절이 빠질 수 있는 가장 수월한 조건은 힙 어덕션 그리고 인터널 로테이션입니다. 그런데 힙 어덕션과 인터널 로테이션 쪽으로 머슬 톤, 근육 긴장도가 굉장히 높아져서 이게 엉덩관절이 탈구될 수 있는 그런 좋은 위치에서 계속 유지가 되다 보면 빠지게 되는 거지요. 자, 그래서 어떤 경우에는 이제 익스텐션 패턴으로 나타날 수도 있고 편 패턴 또는 어떤 경우에는 이렇게 플렉션 패턴으로도 나타날 수 있습니다. 자, 느린 비틀림 운동성 아세토이드 타입이라고 하는 거는 바닥핵 손상으로 볼 수가 있습니다. 태아 모구증이라고 하는 거는 산모, 엄마의 혈액이랑 태아의 혈액이 서로 일치가 안 되면서 큰 문제가 생겨서 뇌손상을 입게 되는 경우를 얘기합니다. 그리고 난산이라든가 종종 질식과도 관계가 되고요. 또 근육 긴장도가 굉장히 심하게 변화가 됩니다. 낮은 긴장도에서부터 높은 긴장도까지 빠르게 변화되기 때문에 종종 움직임을 하려고 할 때 움직임이 굉장히 커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중간 강도의 중간 정도의 움직임을 유지하는 게 상당히 어렵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내가 목줄 가지고 움직이는 것이 당연히 힘들어지고 협응도 안 되는 게 당연하겠죠. 근육 긴장도가 이게 빠르게 낮고 높게 바뀌기 때문에 전반적인 자세를 유지하고 조절하는 게 당연히 어려워질 수가 있습니다. 특히 좌우측이 굉장히 비대칭적입니다. 근육 긴장도가 자꾸 바뀌기 때문에 그렇고요. 처음에는 근육 긴장도가 좀 떨어진 상태로 시작하다가 갑자기 높아지고 해서 예측이 불가능한 정도로 움직임이 빠르게 막 크게 일어나는 겁니다. 자, 그리고 이제 전체적인 몸통과 호흡도 마찬가지로 조절이 좀 어려워지는 것이요. 되게 말할 때를 보면 숨을 충분히 들이마시고 내쉴 때 말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마찬가지로 몸통을 지탱해주는 근육의 긴장도가 이렇게 막 크고 낮게, 높고 낮게 빠르게 변하기 때문에 이 호흡 조절이 안 돼서 말하는 거를 굉장히 어렵게 됩니다. 사실은 이제 스파스틱 타입, 강직성 타입은 되뇌 겉질 손상과 관련된 거라서 지능이 좀 떨어지는 경우가 있는데 이런 느린 비틀림 운동용 아세토이드 타입 같은 경우는 되뇌 겉질이 아니라 바닥핵 쪽의 손상으로 인해서 오는 거라서 지적인 능력은 괜찮습니다. 좋습니다. 그래서 무슨 말을 하려고 하는데 자기는 이제 말하고 싶은 게 있으면 말하려고 하는데 이런 식의 톤 조절이 안 되는 것 때문에 올바른 똑바른 말이 잘 안 나오게 되는 거예요. 네, 종종 언어 소통하기가 좀 어려운 경우가 있습니다. 아탁식 타입, 운동 좋아 못함증이라고 하는 거, 이거는 주로 손해 장애랑 관계가 됩니다. 손해 회로, 신경회로랑 손상 때문에 생기는 겁니다. 전체적으로 긴장도가 좀 낮은 걸로 봅니다. 아예 너무 낮은 것이 아니라
약간 낮은 근육 긴장도를 보여주고 있고, 그리고 팔보다는 다리 쪽에 불편한 거가 더 많다라고 이렇게 보고되고 있습니다. 손해의 특징상 균형을 잡기가 어려워서 걸을 때 어기저기저 하고 술 취한 사람들처럼 걷고, 좀 더 심하게 되면 전체적인 근육 협응에 문제가 생깁니다. 그리고 그래서 떨림이라고 하는 거는 의도적인 동작을 할 때 떨려집니다. 가만히 있으면 괜찮은데 내가 뭔가를 하려고 할 때 근육 협응이 잘 안 되면서 떨림 현상이 발생이 됩니다. 자, 그리고 종종 스파스틱 타입과 같이 오는 경우가 있더라라고 하는 거. 또 이제 손해신경 회로가 손상된 것 때문에 눈떨림, 안구 안뜰 반사에 영향을 받으면서 눈떨림이 발생할 수도 있고, 발음이 다소 부정하고 어눌합니다. 혀 모양, 입술 모양도 마찬가지로 말을 잘 할 때는 근육 협응이 필요한 건데, 그런 협응이 이제 손해 손상 때문에 협응이 안 돼서 발음이 다소 부정하게 나오게 되는 거지요. 우물우물하고 작은 소리로 얘기합니다. 자, 또 근육 긴장 저하증이 있습니다. 아예 근육 긴장도를 유지를 못하는 경우입니다. 대개 아기들 같은 경우는 손과 다리를 이제 가운데로 오고 다리를 구부려서 이렇게 있게 되는데, 이런 식의 긴장도가 유지가 안 되는 것 때문에 이렇게 팔을 다리를 들어 올리지 못하고 축 처진 상태로 있어집니다. 긴장도가 너무 떨어져서 관절 자체가 굉장히 유연하게 움직이는 것처럼 보이겠죠. 그리고 머리를 빳빳이 들어 올릴 만한 힘, 긴장도가 유지가 안 돼서 몸통의 그 부족한 헤드 컨트롤, 머리 조절의 긴장도를 몸통의 움직임으로 막 보상하려고 하고, 이렇게 개구리 모양처럼 긴장도가 좀 떨어진 그 자세를 취하기도 합니다. 자, 이제 혼합형은 여러 가지 같이 한꺼번에 오는 건데, 대개는 강직성 양쪽 마비, 스파스틱 다이플레지아, 그리고 아세토이드, 이런 것들이 같이 동반되는 경우가 많더라 이거죠. 자, 뇌성마비 아동들이 뇌손상으로 인해서 운동장애, 뇌신경 손상으로 인해 오는 거기 때문에 단순하게 운동장애, 감각장애만 오는 것이 아니라 다른 복합장애들도 같이 옵니다. 50% 정도는 시각장애를 같이 갖고 있다라고 보고 있고요. 25%는 청각장애, 그리고 언어장애 때문에 소통이 잘 안 됩니다. 특히 이제 느린 비틀림 운동성 야사토이 타입은 지능이 되게 좋아서 여러 가지 활동들을 목적을 가지고 의도를 가지고 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전체적인 움직임이 잘 안 되고 조화롭게 안 되고, 또 언어 말을 표현하는 것도 잘 안 돼서 말은 굉장히 잘해요. 잘하는데 그 발음을 가지고 우리가 듣고 소통하기가 되게 어려운 겁니다. 가만히 천천히 듣고 보면 내용이 다 들릴 수 있는데 굉장히 들으려고 노력이 필요하겠죠. 그리고 이제 입체 감각을 인식 못하거나 전체적인 감각을 통합하는 장애가 생깁니다. 우리는 여러 가지 감각들을 다 취합해서 전체적인 환경과 물체의 특성과 속성을 파악할 수 있는데, 뇌성마비 아동들은 그런 능력이 좀 떨어지는 것 때문에 전체적인 파악을 좀 환경에 대한 이해라든가 상황에 대한 파악을 좀 늦게 하게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50에서 75%는 지적인 능력에 장애가 생깁니다. 평균 지능보다 좀 떨어지게 되고, 간질 발작, 쓰이죠. 이제 경기 일으킨다라고 하죠. 종종 뇌부전 장애에서 뇌기능 장애가 갑자기 나타나면서 경기를 일으키게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자, 그런데 느린 비틀림 운동형, 이거는 아세토이드 타입, 얘네들은 되뇌 거칠 장애가 아니라 바닥핵과 바닥핵 회로에 관계된 것들이라서 사실은 아세토이드 타입의 아동들한테는 경기를 일으킨 경우는 별로 없습니다. 그리고 정서적인 문제가 생깁니다. 예를 들어서 스파스틱 타입, 강직수 타입 같은 경우는 내가 움직이고 싶어도 긴장도가 높은 것 때문에 마음대로 움직이기 어려운 거죠. 그래서 움직임을 안 하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소극적으로 바뀝니다. 대신에 어떤 되게 정서적인 상태는 좀 안정적인 거고, 반대로 아세토이드 타입 같은 경우는 움직임에 대한 게 크게 마구 일어납니다. 나는 1만큼 움직이고 싶은데 긴장도가 확 높아진 것 때문에 10만큼,
뭐 15만큼 이렇게 크게 나타납니다. 움직임 자체가 커지기 때문에 사실은 이제 되게 과감한 성격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 스파스타일처럼 소극적인 성격이 아니라 좀 과감하게 움직이고 종종 이제 공격적인 성향을 보이기도 하고요. 어쨌든 이렇게 전체적인 움직임 형태에 따라서 이제 정서적인 문제도 이제 달라질 수가 있습니다.